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레터 상상사니 이번에 또 책을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해서 나왔는데,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라는 책을 이번에 북레터 상상상 책으로 이제 선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하고 할까 했는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수다 친구로 오셨습니다.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남영숙 선생님부터. 네, 저는 마중물 선배시민 남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중물 신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좋은 관계? 네. 좋은 관계? 어머니와 딸 이런 관계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책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엄마와 딸의 공동 회고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책을 딱 받아보셨을 때 우리 선생님도 어떠셨는지. 저는 이 책을 딱 받아보고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있다는 말인데 그럼 어떤 어머니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엄마와 딸의 회고록이라, 공동 회고록이라고 하는 데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왜냐면 나도 딸이, 네. 40대 딸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도 있네? 그래서 궁금해지고 말씀에서 이걸 받아서 카페에서 읽다가 몇 번 빵빵 터졌어요. 터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네. 하고. To be continue. 저는 사실은 책에 어머니 이야기가 들어간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많은 유수다의 책들 중에서 저는 국장님께 왜 하필 이 책이냐? 나는 이 책만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을 봤을 때 그 기존에 우리가 그 엄마에 대한 서사는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많이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와도 그렇게 크게 뭐 감동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 일면으로는 또 항상 이렇게 좀 서글프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읽고 약간 힘든 면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이 책에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책을 읽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to be 네, continued. 그렇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머니라는 그 단어, 그쵸? 그 단어가 주는 게 사람마다 이제 마치 상징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다른 그런 스펙트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민정 선생님은 다음번에 다른 책으로 또 만나면 되겠네요. 이번 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랬지. 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여기 이제 하재영 작가와 이제 어머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어머니하고 이런 공동 집필을 하신다라면 회고록을 어떤 마음이시고 어떨 것 같으세요? 먼저 하시죠.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셔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보고 나서 저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게, 저희 엄마는 아마 여기 이제 이 하세영 작가의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은데, 되게 다르세요. 뭐가 다르시냐면은, 저희 아들이 어떤 노래를 들었냐면은,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그 가사 부분을, 할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탕수육이 좋다고 하셨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 위에 아래로 오빠 남동생 가운데 외동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시대가 빈곤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다 할지라도 집안에 아이가 적고 뭐 심지어 외동딸이고 이러면 그렇게 큰 또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막내세요. 좀 부유한 집의 막내이신데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시집살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정 옆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막 힘들다고 막 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그 제 엄마 친구의 엄마들을 보거나 그 보통 있는 어머니의 서사들 그 연배들의 어머니의 서사들에 비하면 고생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되게 즐겁게 지내신 것 같은데 왜 힘들다고 그럴까?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고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그때 엄마가 힘들다고 했던 거 내가 귀 기울여 듣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말은 못했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그 엄마가 주는 무게라든가 그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성이 살아가는 무게가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 충분히 힘들고 무거울 수 있는데 나는 왜 엄마의 서사가 그렇게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이 미안했어요. 저는 40대 딸 둘이 있는데 딸하고 이거를 공동 집필해볼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8시 반쯤 큰딸애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해? 엄마 뉴스다. 오늘 이거 촬영이 있어가지고 준비해. 근데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이 책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읽고 이제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정말 니네들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엄마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3년 만에 제가 사별을 하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엄마라 엄청 모질고 아이들을 그냥 잡고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는데 그게 나는 엄마의 도리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지금도 가끔 애들이 카드나 편지가 툭툭 튀어나와요. 뭐 어떤 책 속에서도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면 큰딸의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공부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봐줄게. 계속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볼 때 그 당시에는 그래 기특하네. 이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이제 나이가 이제 와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얘 이면을 못 봤을까? 왜 엄마한테 쓰는 편지에마다 항상 잘못했다? 더 잘하겠다? 막 이렇게 쓰게 했을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둘째의 편지는 항상 엄마 감사해요. 걔는 내용이 즐거워. 근데 큰애 내용은 항상 반성, 다짐 이런 내용이라서 오늘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전화로. 수진아 엄마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만저만해서 그랬어.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사춘기 때 반항했잖아. 하재영 씨랑 비슷한 생각이 있네요. 그래요. 그럼 네가 그때 반항 안 하면 어떻겠어. 당연히 해야지.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저는 사실 딸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이가 다 38 여성의 날은 한 무대에 올라가서 막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고지식한 우리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살았던 나를 많이 깨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남육녀 아시겠죠? 가부장제 남아서성. 그래갖고 내가 아침마다 하는 일은 뭐냐? 계란 노른자 2개를 그릇에 담아서 참기름 1스푼 넣고 하게 저어서 아버지, 오빠. 이게 내가 하는 하루에 제일 먼저 하는 날마다 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딸들은 다 소용없어. 네. 아들이야 오지. 그래서 우리는 딸들은 항상 그래서 엄마는 아들만 좋아해. 근데 그게 성차별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시켰으니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저항도 없고 거부감도 없고 당연한 일로 나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내 속에서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그 반항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난 결혼 안 할 거야. 왜? 엄마 같이 되기 싫어서. 진짜 그랬어요. 난 애기 안 낳을 거야. 왜? 나 같은 그런 관계 맺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로망롤랑의 매혹된 영혼에서 이제 그 악뮤든가 주인공이 결혼 안 하고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좋았고 나도 이렇게 살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뭐 보바르하고 사르트르 계약 결혼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억눌린 가정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20대 초반의 내 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일어났고 그게 하나의 나에게는 해방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들하고 한번 공동집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니 바람이죠. 다음번에 저희 윤수다에서 공동집필한 책으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만나뵐 것 같아요. 그런. 딸들이 저기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또 신민정 선생님도 딸이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선생님도 어머니와 또 딸이 있는 그런 저도 어머니와 딸은 없네요 제가. 저희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있으시고 엄마와 딸이 있는 존재신데 하여튼 그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존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성이 어머니라는 존재에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억압의 굴레 속에 또 각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다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첫 장에서는 이제 엄마의 엄마의 어린 시절 뭐 나오고 결혼했을 때 나오고 여기까지는 그래 그런 세대에서 그런 선택들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했었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 그 작가가 발레를 원래 전공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 발레를 잘 하고 그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좀 모질게 그때 많이 성장기였을 텐데 다이어트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작가가 제가 보기에는 첫째 딸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첫째 딸이 좀 엄마에 대해서 더 말을 잘 듣고 약간 그 수동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반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출을 하고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가 가출을 해서 다시 안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 엄마가 모든 것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내려놨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각자 방법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뭐 전공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같은 비슷한 일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제가 아프기도 했고 저희 아이가 중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24시간. 와. 북한도 못 쳐들어온다는 중이. 네. 그때는 저희 아이가 그렇게 중2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왜 이러는 거지? 뭐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그 좀 공간이 분리가 되었다면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있을 텐데 저는 계속 날마다 힘들었던 게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막 애한테 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가장 사랑하는 아이한테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자기 반성과 그 스스로의 화가 더 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그거였어요. 제가 좀 아이를 어렵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너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의 몫을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이면 이 엄마도 그랬듯이 아이가 발레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하는데 그거를 엄마가 그렇게 내가 욕심을 부린다던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뭔가를 기대하고 부응했을 때 저희 아이가 탁 울림을 줬던 게 내가 태어나서 기뻤다며. 내가 손가락 발가락 10개씩이어서 감사했다며. 밥 먹고 똥만 싸도 기뻤다며. 엄마가 변한 거야. 나는 잘 크고 있는데 엄마의 기대가 바뀐 거야. 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놀랐고 그 코로나 시기에 같이 막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저희 아이가 엄마는 좋은 사람 같이 엄마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마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엄마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좋은 엄마는 아니야. 언제부터 그런 걸 느꼈느냐, 왜 그런 부분을 느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냥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처음으로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엄마가 아닌 거잖아. 아니 이렇게 심리적으로 오셔. 제가 이 영광에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를 정말 이 작가의 어머니가 반성하고 느낀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를 다 내가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 매일매일 그걸로 감사했고 그걸로 위로가 되었고 그걸로 위안이 되었던 그 순간처럼 내가 오늘도 잘 일어났으면 됐어. 오늘도 학교 갔다 왔으면 됐어.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좀 부족한 거, 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대가 없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의 그 말이 뭐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 딸이 나를 그래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내 딸이 나를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은 거칠고 힘든 일 가운데서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고 참 좋은 너무 엄마예요. 우리 잘 참 좋은 엄마라고 나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나는 그 아까 수진이 얘기 나왔지만 제가 이제 시설에서 아동시설에서 100여 명을 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두 아이하고는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같이 할 시간이. 남의 아이 키우느라고. 근데 하루는 이제 정말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 때 걔네들도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10시 넘어서 만나는데 그때 이제 사춘기 때 뭐 친구만 알고 방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은 저랑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화가 났고 제가 밤 12시에 나가 그랬어요. 나가. 나는 성빈 딸 키울 거지 너 안 키울 거야 그랬어요. 정말 진짜예요 진짜.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어떤 엄마가 딸한테 밤 12시에 나가라 그래? 난 내일 아침에 나갈래. 이제 그 정도로 진짜 저는 못된 엄마.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이 집에서 진짜 고아는 우리들이야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저는 못 느꼈어요 그 말을. 왜냐면 또 이제 밤 10시에 애들 나오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근데 이제 돌이켜서 지금 보니
진짜 걔네들의 감정을 내가 하나도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런 말 할 때 걔네들 심정이 어땠을까를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쭉 살았다는 것이 정말 나는 못된 엄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딸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잘 이제 정말 자기 몫을 다 하고 지금도 이제 사회에서 뭐 자기 그 맡은 역할을 잘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아침 말했지만 난 니네들 때문에 개화됐어. 니네들 때문에 엄마가 열려진 삶을 살고 오늘도 너네들 덕분에 마중물 가서 이런 유스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고마워.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는 우리 아니라도 그렇게 될 거야. 뭐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딸들한테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춘기 때문에 이렇게 반항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마의 그런 마음은 비록 모성의 신화 속에서 엄마가 갇혀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애들한테 했다 그래도 걔네들도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큰 위로를 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은퇴할 때 작은 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편지를 쭉 보냈는데 제가 충격해 갖고 왔는데 잠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페미니스트가 쓴 친구한테 쓴 글을 저에게 해줬는데 이건 우리 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선물이지만 엄마라는 말로만 자신을 정의해서는 안 돼.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 그게 내 아이에게도 이로울 거야. 미국의 선구자적 언론인 말린 샌더스는 후배 언론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 일하는 엄마라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 너는 내 일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도 굉장한 선물이야. 나는 이 말이 정말 현명하면서도 감동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네 직업을 사랑할 필요도 없어. 네 직업이 너에게 주는 것만 사랑하면 돼. 일하기와 돈 벌기에서 오는 자신감과 충족감 말이야. 이제 이걸 쓰면서 우리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이 구절을 읽고는 엄마가 나에게 준 선물이 이거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목사로서 성빈여사 원장으로서 일하면서 느끼셨던 충만함, 굳은 신념과 의지, 추진력,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 주님 안에서 늘 당당하지만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따르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겠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하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장장 2장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좀 힘든 삶이었잖아요. 네. 바쁘고 힘들고 그런 삶이었지만 내 아이가 엄마가 산 삶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또 자기도 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해줄 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때그때마다 삶의 굴곡, 걔네들도 변화와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이런 감정 저런 관계 있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엄마의 삶을 보고 그 아이들이 얼만큼 감동도 하고 힘을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우리 유진이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엄마라든지 뭐 이상적인 엄마 사랑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다 자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항상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이제 다 모든 아이들이 그 엄마가 이제 태어났을 때 항상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니 나 태어나줘서 고마운데 그것만으로면 됐지 뭘 더 바래.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 사회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막 푸시하는 부분들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데
왜 나만 나쁜 엄마, 못된 엄마가 됐을까? 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 전업주부로 살던 때가 있었고, 저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희 세대는 그래도 조금 저희 엄마 세대보다는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들도 들을 기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서들도 접할 기회가 많고, 인터넷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으니까 다 괜찮은 엄마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나는 괜찮은 엄마가 될 수 있고,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나의 엄마의 엄마들은 많이 잘못들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앞선 출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여기서도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모든 것을 엄마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은폐한다. 이 부분에서, 그것이 엄마에게 책임을 묻고가 딸이 묻는 것도 일면 있지만, 엄마는 스스로 그게 정말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네 책임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해준다 한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쯤 되면 나이 그래서 미안해. 너무 두 분 잘 지내한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은 유진이가 항상 네. 나는 항상 미안해. 진짜 정말 미안해요. 그렇죠? 정말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항상 그러거든요. 엄마 미안해하라는 소리 좀 제발 하지 마. 예. 그러면 엄마가 당당해지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엄마는 당당한데 왜 미안하다고 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편지에도 그게 또 나오는데. 근데 애들이 엄마는 끝없이 미안하지만 애들은 미안해하는 엄마의 미안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네. 그 얘기 정말 듣기 싫어요. 진심이에요. 그냥 말 대접이 아니라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는 엄마 존재를 왜 부정하냐 그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타임에서 또 선배님의 말씀은 너무 훌륭하다. 이래서 또 선배들의 말을 또 잘 귀 기울여 듣고,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는데. 그렇죠. 그거야 네. 바로. 이제 때가 되면 네. 그런 표현을 맞아. 할 때가 올 거예요. 예. 딸로서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도 저희 엄마가 뭐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양육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엄하셨어요, 되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소리 한번 딱 깨갱하고 막 그랬던 이제 시절이었고, 되게 이제 엄하게 컸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독립해서 살고, 제가 막 아프거나 이러면 엄마가 옆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데, 아직도 계속 미안한 돌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미안함을 계속 갖고 계신 거였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하셨고, 오히려 엄마가 다양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았을수록 저는 딸로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역할에만 매몰돼서 모성의 틀 안에만 갇혀 있었더라면 여성으로서 그런 자기 개성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되게 저도 이제 엄마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엄마는 자기 그런 선택들 일을 하시고 뭐 이런 선택들이 저한테 또 그런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떤 엄마라도 그냥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한 것만으로도 엄마의 존재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냥 흔히 그러잖아요. 무한으로 AS를 하는 거야. 엄마는 자식에게 맞아. 무한이야, 무한. 죽을 때까지. 지금 내 친구들도 보면 손자들 키워주느라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리고 우리 만나는 시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몸이 아파도
그것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죠. 음. 예,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끝없는 AS, 손자까지 뭐 증손자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성의 신화라 여기 나오는데 네. 끝없이 엄마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도 다 내 탓이고 예, 걔가 지금 아픈데 혼자 아프게 한 저도 두 아이가 다 서울에 있는데 또 각각 살아요. 저 직장 때문에 그러면 정말 같이 있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럴 때 괜히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애들은 그런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예. 아프면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하는 게 또 오히려 걔한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몰랐다가 얘네들이 저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금씩 깨어나니까 그래서 교육을 잘 저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건 다 부모고 또 사회인데 너무 엄마한테 그 네. 가중치가 많이 다 되어 있는 것 뒤집어 같아요. 씌우는 것 모든, 그쵸? 네, 책임들을 이제. 엄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죠. 예. 엄마 스스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 뭐 자식들도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죠. 오늘 방청객이 많습니다. 유수다 뭐 촬영 이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건 처음인데 카메라를 이렇게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한 번쯤 오셨어요. 비춰. 네. 근데 진짜 그 그러니까 엄마가 뿔났다 옛날에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너무 엄마는 재밌게 휴가를 가고 싶다. 네. 엄마로부터 이제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려고 엄마를 딱 봤을 때 그 사회생활을 하는 엘리트 변호사 역할을 했던 딸조차 엄마는 그래야 돼. 이렇게 엄마는 네. 그래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여성성의 신화가 그 자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조차도 갇혀 있는 거죠. 나는 아니어도 되지만 맞아. 엄마는 엄마는.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던 대사가 기억이 남네요. 사실은 그 휴가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를 네. 고민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봐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친구들이랑 네. 처음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처음으로 네, 20년 만에. 제가 올해 결혼 박수 한번 보내야 20주년인데 돼 진짜.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아이들이 한 막내가 한 고학년쯤 되면 엄마들이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들 그때쯤 이제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뭐 한 그 정도 때가 돼서 적당하게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주변에서 뭐 미혼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동생들도 있고 그러면 왜 언니는 집에서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형부가 못 가게 해라든가 애들이 뭐 그렇게 힘들게 해라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2박 3일을 처음으로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말을 하는데 나도 갈래 했는데 가족들이 잘 갔다 와, 뭐 사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말? 이게 정말 가도 되나? 정말 그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안 간 거였어요. 뭔가가 제가 많이 불안했고 그리고 가장 컸던 감정이 미안함이었던 거예요. 나만 혼자 빠져나와서 여행을 간다는 게 그게 말이 잘 안 나왔어. 아무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는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고 갔거든요. 다 비밀로 하고. 진짜요? 네. 그랬는데 말도 안 돼. 걸렸어요. 잘 걸린 거지. 아니 저는 평상시에 전화를 받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지 모르고 저는 그렇게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2박 3일인데 그런데 저 친구들이 그래 그냥 말하고 가지 말자. 누가 알겠어.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다 걸렸어요. 오히려 집에서는 아이들이나 남편들이 너무 협조적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저희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나간 친구도 있고 저처럼 이제 처음 나간 친구도 있고 3명이서 이제 저랑 포함해서 갔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니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베란다 청소와 냉장고 정리와 김치 냉장고까지 맞아. 정리를 하고 못 말려. 제가 왜 이런 제가 너무 스스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짐을 싸야 되잖아요. 짐을 안 싸고 계속 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페북에도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우유를 4리터를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없는 동안. 네, 우유를 우유가 떨어지고 우유가 떨어지고. 아, 그 동네는 마트도 없나 보죠? 그러니까 없다고 해주세요. 떨어져도 괜찮아. 없다고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한 달.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내리 굶어도 안 죽는 시간이야. 그리고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딸은 제가 더 걱정을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은 좀 밥을 잘 챙겨 먹는데 딸은 안 먹으면 과자 먹고 때우고 이러는 아이라서 제가 걱정을 했더니 엄마가 아무리 굶겨도 학교에서 급식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똑한 따님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막 급하게 오더니 야 민정아 여기 인터넷 소설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너랑 너무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굴까? 엽기적인 그녀였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민폐를 끼친다던가 막 그렇게 막 독보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고 그냥 나는 나다 하고 내 갈 길 잘 가고 내 주장 잘하고 이제 그냥 좀 발랄하고 뭐 이랬는데 우리 신랑이 보기에는 이야 어디서 이런 애가 이러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톡톡 튀고 나름 신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지금 상상이 안 되네요. 아니에요. 엽기적인 그녀 그걸 프린터를 해왔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 뒤에 이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그 인터넷 소설을 프린터를 해와서 막 저한테 혼나면서 야 여기에 너가 나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뭐 이 정도는 아닌데 뭐 발랄하네. 그래요? 뭐 이러고 말았던 그런데 제가 20대 때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 대목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엄마가 네. 어떤 엄마냐면 자존심이 무진장 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보니까 제가 왜 빵빵 터졌냐면 스케이트 배울 때 네. 넘어져서 안 배웠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중학교 입학하고 언니가 스케이트를 선물로 사줬는데 동생이랑 같이 가서 스케이트장 가서 배우는데 이 넘어지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날 안 배우고 왔어요. 내 동생은 잘 타요. 또 자전거 타는 것도 나오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그 넘어지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어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못 배우면 못 배웠지? 안 타. 자전거도 안 탔어요. 너무 닮았네. 그런 진짜 난 여기 나 같은 사람 또 있네 했는데 이 엄마가 50이 넘어서 너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자기가 억울하고 막 그런 감정이 네. 올라오니까 이제 밤 11시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계단 앞에서 넘어져서 막 쪼그리고 울고 이제 너무 그 광경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제 자고 아침에 그것도 시어머니 식사 때문에 가야 돼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밥 먹고 네, 했잖아요. 다 난 거기서 진짜 그래 이건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답답했던 게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똑똑한 제가 볼 땐 정말 똑똑한 여자인데 네. 아무리 부모님이 정해줬다 그래서 결혼을 그냥 했으며 거기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뭐 속으로는 저항했을지 몰라도 순종하고 20몇 년을 2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저는 너무너무 의문이 큰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의문이 크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인데 별일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밥 차려서 먹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내 의문점에서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진작에 이 엄마가 저항을 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타협을 했거나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큰애한테 이 얘기를 좀 대충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진이 하는 말이 며느리를 착취한 신여성이네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가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못해 어떤 상황이 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리터짜리 우유? 다음에 10리터 사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을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임감이 맞아, 있죠. 책임감이에요. 굶을까봐 식구들이. 예. 근데 이 시어머니 그때 아침에 밥 걱정하고 들어왔더니 시어머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는 이제 깨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남영수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제가 아직은 아마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한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 엄마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시어머니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은 책임감인데 자녀한테 하는 거랑 또 내가 윗세대한테 거의 종처럼 여기서 이제 시녀. 그렇게 시녀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되게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저도.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잖아. 그래요. 바보잖아. 나밖에 없잖아. 근데 맞아요. 이제 그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근데 또 이제 여성과 여성이 마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된 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런데 그 일면에 저희 이 어머님이 아주 화가 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너무 후회를 했고 그런데 이제 저라면 이해는 안 가고 공감은 안 되는데 아마 이 시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좀 자식처럼 돌보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은 알아줬던 것 같아요. 나밖에 없잖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부장제라는 이러한 이제 체계가 나의 생체 권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나의 행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억압을 바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나. 이 어머니한테는 나쁜이 없는데 그 감시 체계가 이미 학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피어갑자가 네, 스스로 억압자를 그렇게 하는 그런 체계가 그대로 네,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근데 그런 게 그냥 내가 못나서 모질이라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을 딸과 이런 회고록을 쓰는 가운데 이것을 사회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가 나를 또 성장시켜줬어. 맞아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나의 일상들을 우리 비존재, 이름 지어지지 않은 그 존재를 어떻게 불러내서 그것을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런 것들을 또 보여줬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맞아요. 또 되게 또 남영수 선생님 엄청 열심히. 나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범생? 은행 저금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 고치고. 근데 저는 이걸 못 찾겠네. 이 엄마가 찾았는데 못 찾는 이 비에 시간을 줄이려고. 여기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규정을 해요. 네. 진짜 이 엄마 볼 때 나는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까요? 네. 그동안 제가 이 하재영 씨 책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시죠. 할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 붙여지지 않은 존재, 네. 이름 붙이는 거,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 마중물에서도 항상
그 비존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름 붙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세상에 이름 짓기를 함께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심미정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네. 그 복지관에서 네. 어르신들께 자서전 쓰기 수업을 네. 한 적이 있고 이제 올해도 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존재라기보다도 각 개인이 항상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많이 못 배웠고 나는 별로 그렇게 가진 게 없고 나는 명예도 없고 그래서 내 얘기를 그러니까 밖으로 꺼내기가 좀 부끄러워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나는 내 얘기는 별로 그렇게 큰 가치는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작이 되는 순간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울고 웃고 하면서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에서도 하재영 작가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하고 싶다니까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할게 라고 시작을 했어요. 맞아. 그게 너무 그때부터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그냥 네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엄마가 내 얘기를 해서 어떠한 그 작가가 얘기했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서사가 사건이 되었다. 이걸 꺼내는 걸로.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께 그냥 어떤 이야기라도 그냥 당신이 살아오신 이야기가 우리의 서사가 될 테니까 괜찮다. 어떤 얘기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많이 울고 웃고 하면서 이 수업을 하거든요. 어떠한 대단한 서사가 있어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기록하는 그런 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지잖아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작가가 해석을 좀 한 엄마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고 작가 이야기는 좀 어려웠어요. 저만 그랬나 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엄마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았고 왜 이래 이 엄마는 왜 이러고 정말 남영수 선생님 말씀처럼 가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 엄마를 꺼내오고 싶었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엄마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엄마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말고 그거를 좀 더 가치 있게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정말로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서 안 떠나고 못 떠나고 돌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가치 있는 존재인데 마치 그게 비가치적인 일로 폐마되는 것 자체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가사 일이 되고 남성이 하게 되면 생산적인 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또 엄마는 가치 없는 일들 왜 자기를 안 찾았어? 가치 있는. 근데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를 찾은 거고 그런 일을 수행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잣대로 엄마를 재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교수님하고 연결이 딱 되네요. 이 엄마가 그 자기의 세계는 시댁의 앞마당이 다 자기의 세계였잖아요. 그리고 시댁감 없는 사람 취급받았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이게 속상하지만 나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야. 그 말 많이 하죠. 예. 내 세대 며느리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변명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만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거기에 있는 그 불편함과 그 고통스러운 그 정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진짜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었을까? 또
변화에 따른 도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을까? 아니면 불만스럽지만 그런 삶에 만족하고 있었을까?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지켜준 것은 그 결심과 자존심이야. 이 자존심이 나를 강하게 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화를 내서 속상하긴 해도 무섭거나 주눅들지는 않았어. 시집살이 하면서 선택권, 결정권이 없었지만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내 정신만은 지킬 줄 알았지. 나 여기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이라는 그 억압된 무게에 짓눌려서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초연한 척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핑계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돈에 관해서 집을 이사해도 돈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는 상스럽다. 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가엽고 가짜 모범생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범생은 모범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짜 모범생. 나도 내 스스로 가짜 모범생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진짜 학교에서는 모범생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나는 가짜예요. 그걸 많이 느껴요. 예. 선생님이 하라는 데는 너무너무 잘했지만 실제로는 돌아서면은 선생님 생각하고 내가 맞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는 네 했던 거를 많이 깨닫고 이 어머니는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그 시댁에서의 삶을 시어머니하고 나는 할머니의 시녀였어 라고 말하는 이게 난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이게 안아주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어머니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각자의 존재성들을 드러내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아닌 거였던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이 약해졌을 수는 네. 있지만 여전히 그런 그 어머니라는 그 틀 속에서 마치 엄마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 고부 가정을 지켜야 되는 존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게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결론을 네. 뭐 미리 예상을 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계속 화두가 되면 네. 계속 화두가 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 조금씩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달라진 건 맞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이 작가가 그래서 나는 엄마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녀 안 하고 나는 그런 걸 하니까 엄마가 안 할 거야 라고 작가는 선택을 했지만 또 누군가는 엄마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라는 삶의 그거를 가치를 너무 폄훼하거나 낮추어 보지 말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 생각해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제도가 좀 바뀌기도 하고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지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양선생님 전 이제 큰애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 나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애기나 결혼해서 애기나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힘들까봐 나 결혼 안 해. 애기 안 낳아. 엄마 힘들까봐. 엄마 힘들까봐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거를 그냥 읽어드릴까요? 네. 우리 두 딸이 이제 저의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딸들의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제가 버거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진짜 52년에 태어났으니 전쟁 끝나고 막 태어나서 정신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는 이 사회의 변화를 다 지켜보면서
진짜 그 하나하나마다 적응하느라고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이게 되니까 솔직히 노인 차별도 저 많이 당하거든요. 왜? 스마트폰도 잘 이용할지 모르지. 줌도 이제 뭐 겨우 들어가서 이제 강의만 듣는 수준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이 급변하는 그 속도에 내가 맞추기가 사실 진짜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딸들이 이제 막 제가 볼 때는 좀 앞서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저를 너무 교육을 잘 시켜줘요. 은연중에. 그러면 걔네들이 무슨 말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혼자 막 생각하는 거죠. 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따라가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엄마 노릇 잘하려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것도 깊은 상처를 많이 줬고 모범 엄마가 되려고 또 딸들 잘 키우려고 저도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엄마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때로 정말 모질게 체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잘못을 돌이킬 수도 없고 변명도 뭐 통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제 AS는 그만하려고요. 이제 우리 애들한테 대한 AS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사실 없지만 마음으로는 늘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마음으로 이제 애들이 그렇게 끊어내려도 그게 안 됐는데 책 읽고 이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끊어내자. 잘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통찰하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고 딸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키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모성성의 그 신화에서 이제 진짜 벗어나서 딸들과 여성 대 여성으로서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 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이야기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려면. 근데 이 한정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저희 엄마랑 동갑이세요. 그래요? 지금 방금 알았어요. 제가 큰 딸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큰 딸은 좀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나는 회고록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엄마니까. 저한테? 엄마한테. 엄마니까. 나는 동일시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엄마랑 회고록을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보고 엄마랑 더 많이 얘기하고 엄마가 많이 의지를 하는 딸인 거예요. 저는 제가 뭔가를 엄마한테 왜 엄마가 제가 딸이 둘인데 동생이 막 뭐가 큰일 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뭐 해결돼 주시는데 제가 하면은 울기부터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잘 못하고 난 항상 잘 있고 난 항상 잘 살고 있고 그랬는데 조금 얘기를 하고 아마 더 깊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두 분의 책을 동시에 만나보는 거 아닐까 기대가 되네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신민정 쌤한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따님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이걸 주로 읽었던 것 같고요.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들이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그 알력 갈등 그게 심한 것 같고 저도 우리 큰딸이 저의 노후까지 항상 걱정해 주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과묵하고 작은 애는 기쁨 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더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심어줬던 거
그런 게 너무 미안하고 이제 엄마들 지금 젊은 엄마들 이제 혹시 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딸들하고 관계 있어서 정말 잘 풀어내서 갈등보다는 상생관계 예, 그런 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면 이렇게 뒤늦게 이 엄마처럼 후회도 변명도 하지 않고도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이 책의 그 깊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남영숙 선생님이 또 이 책을 또 많이 얘기해 주셨고 신민정 선생님은 또 저랑 또 연배가 비슷해서 그 또 신민정 선생님의 딸의 또 딸과 또 이제 그 딸을 키우는 또 엄마로서의 그런 이제 고민들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엄마나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영 선생님은. 근데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마무리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동시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저는 딸들아 사랑합니다. 딸들아 그리고 이 유튜브 본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 좋다. 네, 그 딸들아 저는 저희 엄마한테 또 신민 선생님 딸 엄마 딸 엄마 같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늘 획기적인 네, 얘기다. 오늘 한번 근데 엄마가 이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제 주변에서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고이 간직했다가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순간 영상이라는 걸 이게 까먹었어. 박제가 된다는 거를 네, 네. 저는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네. 그래서 동시에 하나, 네. 둘, 셋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사랑해. 사랑해.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얘기가 많이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38년생이신데 일제 때 태어나셔서 한국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지금 정보화 시대까지 사시고 계시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고 그리고 그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모순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늙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한번 엿들어 봐야 된다 이러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엄마와 깊은 얘기를 한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의 이름이 이겁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랑 인터뷰를 하고 글을 썼는데 나는 어머니가 없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작가는 하재영이라는 이제 작가신데 작가는 어머니랑 그렇게 깊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서 가만히 봤더니 본인의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담합에 의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안방을 독점해서 쓰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물론 뭐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죠. 이 작가가 이제 자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이 작가의 주요한 일은 수발을 드는 거였거든요. 그 수발이라고 하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노후가 되게 되면 병수발까지 드셨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글에 보면 할머니와 나는 주종 관계였어.
시집살이 초반에 특히 그랬지. 할머니는 명령하는 사람, 나는 감히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고 혼내면 혼났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뭐든 시킬 수 있고 질책할 수 있고 엄격해야 하고 명령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권위의식이 강한 분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어머니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는 결혼도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의 삶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이제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집안의 공공재였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슈퍼 어머니고, 부모를 모시고, 이게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들까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또 남편까지도 책임져야 됐으니까 아마 나는 공공재였어, 집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 책의 제목,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전형적인 모성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인데 나는 내 어머니한테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어머니는 근대국가의 어머니, 가부장제가 규정한 어머니였지 내가 생각했던 원래 어머니는 아니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이 모성성의 아까 이 어떤 어머니의 신성성을 가진 어떤 그런 어머니만 이제 존재를 했다는 건 거죠. 자, 이런 어머니는 작가가 엄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이런 어머니, 첫 번째, 집안이 온통 어머니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집안에 어머니의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집안이 온통 어머니의 공간이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고 닦고 관리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고유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봤던 어머니는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머니의 신성성, 모성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의 실패가 일어났다면, 예를 들면 자녀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학을 가지 못했다면 그건 어머니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실패를 직시하는 대신 그 실패를 어머니라는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근본적 원인을 은폐한다. 어머니도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모든 사람처럼 한때는 미숙했고 영원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실패만을 부각함으로써 세상의 실패를 숨긴다. 놀라운 얘기죠, 그죠? 사실 우리는 어머니의 신성성, 모성애를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집안에는 어머니의 공간이 없었었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책임은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건 거거든요. 이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하고 많은 말을 하긴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며느리로서의 목소리, 엄마로서의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떤 부인으로서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 어머니로서의 목소리는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작가가 과연 나는 어머니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 엄마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을 때 그녀는 가족 구성원, 특히 할머니를 비롯한 시가 친척들과 불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목소리를 40대 후반서부터 내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랑 불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기존 체제는 약자의 침묵으로 고요한 평화를 유지한다. 약자의 침묵,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성에 기반한 그 어머니의 어떤 이 침묵으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비존재였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하는 비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부터 어머니의 자리가 이랬었던 건가?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계보학이라는 것은 이면을 파고들어서 그 신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신성성의 이면에는 어떤 권력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자, 우선 신성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니 다음에 대한 정의는 일종의 신성이다. 신성성이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결혼, 고립, 노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성성의 신화다. 여성성의 신화라는 것은 엄마의 결혼도 아까 이 작가의 어머니는 그 두 아버지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립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 안에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가사 노동들을 무급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머니의 모성에 있는 이 가족은 과연 가족이 만든 것일까? 아니면 더 커다란 무슨 체제가 있는 걸까? 제가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비아 페레리치는 캘리번과 마녀라는 것에서 그것을 좀 더 넓혀서 봤더니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탁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부장제는 옛날서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여성의 자리들이 농경제 시대라든가 그 이전의 봉건제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근육질의 남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무급으로 재생산해야 되니까 여성을 집안에 가두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여성이 하는 어떤 그 재생산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여성의 집안에서의 노동들도 무급으로 이제 처리되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여성성의 신화들이 결론적으로 여성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알뜰하고 말이 적고 항상 바삐라고 순결한 이상적인 여성이자 아내라는 모형을 만들어냈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원래부터 그런 것들에 특히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인클로즈 운동서부터 시작했고 남성 노동들이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시작하는 동안들 속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패배되기 시작하면서 17세기 말에 이제 대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단 여성의 패배가 명백해지자 이행기에 구축된 여성상은 쓸모없어지면서 사라졌고 유순한 여성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가부장제를 이용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들이 아까 그 캘리번과 마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아주 핵심적인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화폐 체제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오직 시장을 위한 생산만을 가치 창조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노동인구 재생산은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심지어 아예 노동으로 간주하지도 않게 되었다. 재생산 노동이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거나 가정 바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저 수준으로나마 여전히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구 재생산은 자연적 사명으로 신비화되고 여자의 일이란 꼬리를 붙여서 그 경제적 중요성과 자본 축적 과정에서의 기능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임금을 받는 수만큼 직업에서 여성이 배제되었고 여성이 임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고 특히 이제 비정규직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엄마도 잘 살았던 집안이 이제 이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자 엄마가 이제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근본적인 것은 집안의 일이 무급 노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다. 엄마가 생계를 위해 바깥 일을 할 때도 집안 일을 대신하거나 함께 해준 사람은 없었다.
가족 모두가 가사 노동을 엄마의 일로 어쩌면 역할로 여겼다. 과거나 지금이나 집 안팎에서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은 나의 엄마만이 아니다. 일하는 여성의 다수가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어떤 그 모성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건 거고, 그 이면에는 어떤 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보학을 쫓아가다가 보게 되면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권력의 계보학의 문제였다. 이 페데리치는 말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역사적인 패배였다. 동업조합에서 여성들이 쫓겨나고 재생산 노동이 평가자라되면서 빈곤은 여성의 몫이 되었다. 또한 여성 노동에 대한 남성의 1차적 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가 구축되면서 여성들은 고용주와 남성이라는 이중적 종속관계에 얽매이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안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남성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성도 안 됐더라. 우리는 어쩌면 그 부당한 질서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임무들을 부여받고 그 충실히 어떤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화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아까 얘기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의미에서 두 사람은 갇혀있는 자가 아니었을까? 이 두 명의 갇혀있는 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이다. 두 사람은 모두 사랑하기에 이 글 속에서 나는 분열한다. 이 작가가 자기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할머니를 이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도 갇혀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갇혀있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그 개개인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부당한 질서가 아니었을까. 권력의 계보학을 통해서 밝혀낸 그 문제들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대안의 기본적으로는 시선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건 거고요. 두 번째, 여성이 아무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더라도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놀라우리만큼 봉건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어머니로만 봤는데 여성을 인간으로, 시민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시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갖는 존재인데, 권리라는 건 뭐냐면 나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떤 함께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나도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 속에 들어간 시민으로서 어떤 여성을 다시 한번 해석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딸이 나한테, 시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면서 내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나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남편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따위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나는 조론을 선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남편이 확 바뀌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르긴 하지만 같이 집안일도 하려고 하고 인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다는 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고 부당한 질서에 대해서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 엄마의 목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하고 이 작가예요.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내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엄마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엄마가 자기 삶의 저자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분,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이제는 진정한 어머니를 찾는 여정들이 우리의 토론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